그러니까 정파성을 전제로 언론을 봐야 언론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맞습니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은 굉장히 후진적이다. 뭔가 조금 선진화되지 않았다. 뭐 이제 이렇게 본다면 우리 역사나 어떤 사회 체제 수준에 비해서는 좀 예. 그런 아쉬움이 들지만 언론은 사실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후진적이고 언론이 문제라고 하면 언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정치 권력이겠죠. 정치인들. 예. 언론에서 가장 우리가 유심히 보는 게 정치 뉴스고 정치 소식 기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그 상극에 있는 정치도 수준이 언론만큼이나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들도 언론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 신문, 방송이 다 팔리지 않을 테니까. 스픽스도 독자들의 어떤 요구나 기대를 저버리고 우리 대표님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네. 항상 독자들을 존중하고 독자들의 생각을 위로 짐작해보고 그들이 무엇을 궁금해할지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론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언론이 해야 할 건 더 철저히 검증하고 해야 하는데 독자들이 원하는 걸 가볍게, 독자들이 원하는 좋은 음식을 우리가 선사하면 되는데 좋은 음식보다는 독자들이 먹기 좋아하는 사탕만 준다든가 이렇게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언론을 이용하는 이제 그 국민들이 난 저 방송 더 믿을 수 있어. 저 보도가 더 맞아. 진실에 가까워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자체가 혹시 편파성을 소비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진실과 공정에 대한 확인이 된 것이니까 나와 결이 맞다라고 이제 봐야 하는 것이냐? 이것도 좀 규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뭐 언론학이나 경제학이나 미디어 경제학이나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정파성이든 언론이 갖고 있는 편향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 보는 사람. 하나는 만드는 사람인데 만드는 사람보다는 보는 사람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게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만드는 사람도 편향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도 만들고 언론사 사주도 만들고 다 만들어내지만 이렇게 언론끼리의 경쟁이 심할수록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전하면 그 회사가 언론사가 제대로 살아남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경쟁이 심해지고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건 그 측면이 더 주요한 측면인데 이 독자들은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스펙스는 아주 좋은 채널이라 저도 보고 있고 뭐 좌나 우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들 하고. 근데 어떤 유튜브 채널은 극우 독자들만 본다거나 아주 극좌 독자들만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그들은 그 채널이 진실을 알려준다고 믿고 있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얘기를 할 때 그걸 진실로 믿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이제 속성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A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 전망이 나왔어요. 주식값이 폭등할 거라는 전망과 주식값이 폭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등할 걸 믿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과 유사한 내지는 비슷한 논조를 전하는 언론을 사람들은 더 진실에 가까운 언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즘 언론 이런 현실을 보면 뭐 전통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레거시 미디어가 전반적으로 신뢰를 많이 잃고 추락하고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히나 정치적 의사결정은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 결정한다라는 게 통계로도 이제 나오던데. 네. 자, 이게 그러면은 경향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좀 더 나가면 자 이렇게 레거시가 무너졌으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여론을 주도하고 형성할 수 있느냐라는 것까지 질문을 좀 곁들여서 드리면 어떻습니까? 유튜브 채널을 하시니까 아니면 뭐 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좀 비판을 해주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겠는데요. 뭐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이 사실은 이 스픽스만 해도 그 엄청난 전통 언론의 건물과 유전기와 뭐 방송까지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뭐 KBS는 10,000명도 넘을 거고요. 네. 그 시설은 이 스픽스와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에 비해서 유튜브 채널이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지니는 건 맞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전통 언론의 영향력과
유튜브 언론들의 영향력에는 여전히 아직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통 언론이 도달하는 범위가 지금도 아직도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전통 언론이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모든 걸 독점했지 않습니까? 30년 전 생각을 해보면 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과 방송 이외에 누가 어떤 보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되겠습니까? 지금은 스픽스가 지난 이제 계엄 또 전후의 국면에서 많은 특종을 한 걸 알고 있는데 그런 특종을 하더라도 전달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는 유튜브든 뭐 인터넷이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정보 공급과 유통의 인프라가 커지면서 유튜브 채널이든 이런 이 군소 적은 그 매체들의 어떤 영향력 증대에 큰 이제 덕을 보게 된 거고 그만큼 전통 언론은 이제 영향력이 줄어든 거죠. 네. 그러나 전통 언론의 영향력이 유튜브 언론보다 적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재명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요즘 뭐 지상파 방송을 다시 보는 재미가 생겼다. 소비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쪽으로는 확실히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뭐 그게 엄연한 현실이니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부가 바뀌면 전통 언론이 원래 가져야 되는 이제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회복력은 현재 한국 언론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정치적인 논조 또 정치 같은 편향성 이런 걸 통해서 언론을 평가하고 또 구독도 하고 시청도 하죠. 근데 지난번 계엄 또 그 전에 일련의 상황, 계엄령과 일련의 상황, 그다음에 탄핵 이르기까지 국민 여론은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한쪽으로 확 쏠린 게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론이 그렇게 많이 움직였는데 그걸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방송이나 뭐 공영방송 얘기하셨는데 그런 방송이나 그런 매체가 있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게 정상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론은 항상 움직이니까 그걸 잘 지켜보면서 이 언론들이 여론을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여론이 무엇인지를 미리 잘 보고 따라서 국민들 또는 유권자들의 어떤 여론을 잘 반영하는 그런 보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마음을 좀 다들 가졌으면 좋겠고요. 핵심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씀대로 그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금 레거시 미디어의 문제나 신흥 언론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지금 이제 언론의 보도 행태가 자, 그러면은 지상파 방송을 요새 보는 재미가 있다는 것은 권력이 이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인데 언론은 그러면 그 이전에 왜 조금 전에 그 박사님께서 언급하셨던 탄핵의 과정에서 여론 중심으로 보도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권력이 바뀌었으니까 자, 이재명 정부에게 좀 더 유리하게 네. 좀 칭찬을 하고 기대를 하는 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바뀐 것이냐 아니면 결국 독재 정권에 줄을 섰듯이 윤석열에게 줄을 섰듯이 자 이재명 정부에도 줄을 서자라고 하는 오히려 생존 본능의 발로이냐 이런 부분 좀 규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예.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본성인데 예. 본성은 안 바뀌는 게 본성 아닙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본성이라면 좀 좌파적 성향, 우파적 성향, 보수냐, 진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본성이라고 하는데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력이라도 그냥 앞에서 납작 엎드리겠다 이런 것들은 그것도 본성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잘 또 생각해 보시면 이 거대 뉴스 미디어들이 어떤 권력에 납작 엎드렸다고 볼 수도 물론 있지만 네. 권력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어쩌면 그런 뭐 보수 매체는 보수 정치 권력보다 더한 보수 세력의 어떤 본진일 수 있고요. 진보 매체도 마찬가지겠고 진보 언론들이 그 진보 정부, 진보적인 정치 세력보다 더 굳건한 기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리는 언론도 물론 있지만 처음부터 이를테면 보수 언론이라고 하면 오랜 기간 보수적인 독자들을 상대로 신문을 팔았고 방송을 해왔어요. 이런 보수 매체가 갑자기 반보수적인 색채를 띠면
뭐 망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당장 항의 들어올 거고. 예. 제가 한겨레신문사 사장을 거치면서도 뭐 그런 경험이 좀 있는데 독자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상당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납작 엎드렸다는 표현은 뭐 어떤 경우에는 해당할 수 있겠으나 뭐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납작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그냥 이제 뭐 방송을 보고 하는 이야기고요. 네, 이 채널 그러고 중에서 방송 채널 중에서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경향이 노골적이더라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건 말씀을 저도 드리는 뭐 거고요. 100% 동의합니다. 그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지문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이제 일단 토대가 뭐 보수적이다, 네네. 진보적이다 또는 좀 중립적이다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고요. 그거는 간단히 말씀은 예. 이제 방송은 예. 인허가 사업인데다가 공영방송이 많지 않습니까? 예. 공영방송이 아닌 방송들은 뭐 이제 종편이나 이런 데가 물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영방송 얘기 같은 느낌이 예, 듭니다. 공영방송은 이 가장 그 공영방송의 영향력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정치 권력 아닙니까? 예. 정치 권력이 사실상 뭐 방통위 그다음에 뭐 방문진 KBS 이사회를 통해서 그 조직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니 눈치를 뭐 볼 수 있겠죠. 좀 노골적인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은 노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사실상 이제 언론사 경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신문이든 방송이든 네. 국가의 의존도가 높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 이렇게 해서 다 한계를 유지하는 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문 용어로 자본과 권력이 완전 종속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대로 된 보도할 수 네, 없다라고 하는 이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론의 편향성 문제를 뛰어넘는 네. 정말 언론의 순기능, 네. 편향성을 인정하더라도 언론이 순기능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인식이 좀 지금 필요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객관주의, 공정한 보도를 해보자, 중도적 보도를 해보자라는 건 이제 광고 수입이 생기면서 그 전에는 정치적인 후원자들로부터만 이제 수입을 얻어서 그 사람들 눈치를 보다 보니 200년 전에는 아주 매우 정파적인 신문들만 있었죠. 그러나 광고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로부터 좀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정치적 후원자와 광고 수입이 같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좀 자유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광고 의존도가 점점 높아진 거예요. 광고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광고주의 영향력 안에 이제 많은 매체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돈 많은 사람들의 편이고 기업의 편이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을 형성하게 됐고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지금은 더 심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전에는 수많은 광고주라면 지금은 특히 매우 큰 대기업 광고주들의 비중이 너무 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에서 정파적 문제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정치 권력 못지않게 자본 권력도 매우 우리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진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뉴스 시장에 이 기사를 보도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뭐 1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치면 지금은 그 레가시 미디어의 경우 그 특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는 레가시 미디어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게 1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자본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내가 11만 원 줄 테니까 기사 보도하지 말라라는 거래도 좀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경제학 논문이나 연구의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는 이 시장을 통해서 뉴스 시장을 통해서 언론사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규모가 너무 줄고 있어서 매출의 규모가 줄고 있어서 소위 미디어 포획, 자본과 권력의 미디어 포획에 더 위약해지고 있다. 이런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왜 시장에서 얻는 수입이 줄어드느냐면 이전에는 신문만 있다고 치면 일간신문만 있다고 치면 일간신문이 오늘 보도하면 내일 아침까지는 다른 신문들을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신문이 보도를 하면 A라는 신문은 하루 동안의 이익을 다 가져갈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날 다른 신문이 따라오기 전까지는 특정 보도를 한 거고 특정 보도에 대한 수익은 그만큼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A라는 신문이 보도를 하면
그 토마 피케티라고 21세기 자본을 쓴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의 부인이 이제 줄리아 카제라는 이 뉴스미디어 경제학 쪽에 또 유명한 학자인데 4분의 1인가 2분의 1이 4분 만에 복제가 된답니다. 한 번은 제 아주 아끼는 후배가 김정은과 그 트럼프의 정상회담 관련된 특종을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중동에 있던 저 지인으로부터 뭐 한 건설회사 CEO였는데 한겨레가 큰 특종을 했다고. 언제 보셨어요? 한 뭐 20분 전에 봤다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쓴 거지? 그래서 이제 비서한테 물어봤더니 뭐 우리가 쓴 것 같다고 하고 이제 기사를 쓴 기자와 직접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가 쓴 게 맞고 AP 뭐 외신에게도 다 지금 알려주고 있다고 하지만 특종 기사를 쓴다고 해도 불과 몇 분 만에 그걸 베껴 쓴 수많은 기사들에 덮여지기 때문에 어렵다. 또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